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4월 12일 월요일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이성교 모임을 갖는 이 행사 장면입니다. 이 멀리 뚫리리 궁이 보이네요. 지금은 루브르 박물관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뒤편으로 이제 정원이 있는데, 정원 전엔 이렇게 혁명을 상징하는 모임이나 행사가 열리던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프랑스 사람들의 정서 속에 이제 구체제 상징인 가톨릭을 지워버리고 이성교, 이성적인 사회를 만들려는 이 움직임을 이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혁명의 과격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혁명을 과격화시키는데 일조한 사건으로 흔히들 바렌느 도주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철호장 사건이죠. 한번 철호장 사건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혁명의 정신을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이제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이 혁명력을 제정하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 그레고리우스 교황력이라고 해서 이 기독교 달력을 활용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세속적인 의미의 혁명력이 제정되게 됩니다. 이 월력을 보면, 이름을 보면 추수하는 달, 씨 뿌리는 달, 포도 수확하는 달,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마치 농가, 월령과 비슷한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 혁명력입니다. 다음으로 제3신분, 그들은 누구였나? 그리고 이성의 여신교와 최고 존재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사실상 이거 역시 이 프랑스의 혁명 정신을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종교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개요는요, 이 부르주아와 상길로드의 분열, 그리고 이 혁명이 과격화되는 과정, 마지막으로 방대반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방대반란은 사실 프랑스 혁명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사실상 거의 입을 닫아버리는 이거는 사실 비극이었죠. 거의 비무장한 그 반란군을 이제 프랑스 혁명군이 가서 그냥 진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혁명이 이유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민간인을 학살하는 그러한 것들이 올바른 것이냐라는 것을 두고 사실상 프랑스 역사가들은 입을 별로 열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죠.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자쿠벤 독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과격화 과정을 심층 탐구해 보도록 하죠. 이거는 3부의 소집 모습입니다. 자, 추기경단과 귀족들은 의연하게,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 회의의 안건이 뭐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어떻게 이제 3부회를 꾸려나가야 될 것인지 그런 얘기들을 나눈 거고요.
제3신분 그룹들은 사실상 이거 뭐 한 160만 년 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라는 거죠? 일단 의원은 되긴 했는데 그래서 뒤에 사람한테 좀 물어도 보고 그러면 내가 오늘 나가서 연단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서 뭐 적기도 하고요. 노트 필기도 하고 뭐 내 자석은 어디에 있지? 뭐 이런 표정으로 어떻게 보면 기대 반 기대가 있는 이 초기 모습을 담은 사파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향수의 기억이라는 뭐 제가 번역했던 책 중에 한 권인데요. 한번 여기서 제가 한번 잘 나름대로 이 프랑스 혁명을 좀 정리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오래된 구간이고 그래서 책은 뭐 지금은 더 팔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자책으로 판다고 해서 책 좀 구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어떻게 좀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플립북이라는 거를 만들어 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렇고요. 뭐 여기서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부분은 이 단절과 지속성이라는 이 3부의 내용입니다. 예, 이 살롱의 모습이죠. 이 살롱이라는 곳은 사실상 이 귀족 부인들이 이제 과학자 혹은 철학자들을 데리고 혹은 문인들도 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대비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술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작품 발표회를 하죠. 그러면 귀족 부인들이나 동료들이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루이 16세의 이 누나죠. 누나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 테니스 코트에 선원이 있고요. 앞서 사진에서 보았던 이성교 축제입니다. 이것은 혁명 초기의 의용군들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쌍길로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쌍길로트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아시냐 집회를 말하는데요.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냥 모양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선고를 이제 탄두대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이제 마리에 앙뚜아네트의 이 마지막 초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렌느 도주 모습이고요. 이제 삼색 휘장을 단 이 바스티유 보니스슨 루이 16세입니다. 사실상 이게 삼색 휘장이라고 하는데요. 혁명을 받아들이고 이제 국민의 왕, 절대 군주에서 국민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삼색 휘장을 이제 보닛에 꽂았던 것이죠. 예, 명사회 소집과 3부의 개최에 대해서
그리고 테니스 코트 서약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굳이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이거는 뭐 출판사 소유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하면 이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경우에는 스냅샷을 찍는다든지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바스티그 감옥까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군이 창설되는데요. 이 1789년에 프랑스 혁명 초기에 이 파리의 질서 유지와 방위를 목적으로 창설된 민병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 루이 16세가 베르사유에서 파리로 올라오면서 사실상 이 민병대인 국민군을 인정해 주게 되죠. 그 각 도시마다 하나씩 조직되어 1871년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이 정규군과는 별도로 운영 편제되었고요. 그리고 초기 통솔자는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한 바 있었던 라파이에트 후작입니다. 다음으로 이 연맹축제가 상당히 이 프랑스 혁명을 가격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 1790년 7월 14일 샹드 막스에서 이 혁명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그 연맹축제가 성대하게 거행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즉 1791년 7월 17일 그 군중들이 이곳에서 루이 16세를 몰아내자며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하면서 혁명이 이제 과격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혁명이 과격화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당시 파리 시장이었던 이 바이는 이 군중들에게 발표를 하게 되죠. 지금은 에펠탑 북서쪽에 위치한 공원이지만 이 프랑스 혁명 기간에는 프랑스 육군사관학교 연병장 겸 군사훈련장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이 혁명이 이제 국제적인 문제로 비유화하는데 이 성직자 민사기본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이 성직자 민사기본법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재정 위기가 결국 산부의 소집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직자 민사기본법이 채택됐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산부의 소집의 원인인 재정 파탄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대책도 없었어요. 오히려 혁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국민의 세금 징수에 대한 저항이 높아졌고요. 또한 평민의 지지를 얻겠다는 의도에 따라 일부 세금은 이미 폐지된 터라 재정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이 1789년 10월 10일 이 딸레랑 주교는 이 의회에 나와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 소유 토지 재산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한 것이죠. 이제 국가가 교회 재산을 소유한다. 그렇게 해야만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회는 즉시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요. 시가 30억 리브르에 이르는 교회 소유 재산 중 일부는 분할 매각하고 나머지는 담보로 삼아
이 아시냐 지폐를 발행하여 파산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아까 아시냐 지폐를 보셨죠? 어떻게 보면 무슨 증서처럼 쓰여 있는 지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소유 재산 중 일부는 분할 매각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분할 매각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 소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영 농민들 층이 두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 이후로 혁명은 이제 온건화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데, 그거는 뒤에 보시겠지만 어디까지나 나폴레옹 탄생 이후의 얘기고요. 이거는 지금 얘기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농민층이 사실상 이 혁명을 지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분할 매각, 다시 말하면 교회 재산을 잘게 잘라서 이제 농민들에게 싼 값에 불화하게 되죠. 만약에 혁명이 뒤집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 땅을 고스란히 귀족에게 혹은 교회에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겠죠. 어떻게 보면 혁명의 진전을 이들은 농민들이 바라게 되는 한 요소로서 이 토지 매각, 분할 매각은 상당히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회 재산을 몰수하게 되는 경우에 이 성직자들의 봉급을 누가 지급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국 국가가 봉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안이 가결되었죠. 이 루이 16세는 이 성직자 민사기본법에 대해서 교황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제 성직자 민사기본법의 공포에 설명을 하지 않고 이 법안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국왕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 중에 하나가 이 어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었죠. 이 유일하게 이 루이 16세가 행사한 그 거부권은 바로 이 성직자 민사기본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의회는 1790년 12월 27일 성직자에게 혁명의 여러 법률에 대한 충성서약을 강요했고요. 1791년 2월 23일 교황 비오 6세는 이 법에 대한 선서를 거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선서를 한 성직자와 이를 거부한 성직자로 성직자가 이분화되어 버리죠. 둘로 갈라서게 됩니다. 다음 살펴볼 주제는요. 이 이그나스 기요땡의 이 평등하게 죽을 권리의 법안이 가결된 점인데요. 이 아그나스 기요땡은 의사이자 이 국민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사실상 사형 집행 방식이 불평등하다며 평등한 죽음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죠. 종래에는 이 사형 집행 방식에 있어 귀족은 참수형, 깨끗이 죽는 것이고요. 이 평민은 교수형 또는 죽을 때까지 고문이나 채찍 등을 당하면서 죽어야 했기 때문에 이 죽음에 있어서도 불평등하다. 그러니까 이 평등하게 이 고통 없이 죽여야 한다라는 명분하에 기요틴의 이 상설화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평등하게 죽일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죠. 이를 위해 기요틴이 만들어지는데요. 기요틴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이것을 만든 사람은 이 의원이었던 기요틴이 아니고요. 사실상 외과 의사이자 법의학자였던 루이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잘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르 샤블리에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1791년 6월 14일에 이 국민의회가 채택한 노동자 단결 금지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1864년에 폐지되는 이 르 샤블리에법은요, 길드제가 폐지된 이상 임금 문제만큼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 개별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동일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동 이익을 위해 단결하는 것을 금지한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 같은 거는 사실상 길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은 사실상 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 폐지한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직공과 노동자들이 동직조합을 결성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르 샤블리에법이 통과되는데요. 이 혁명의 초기 상당히 자본가에게 유리한 법안이 통해서 이 프랑스 혁명 초기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블렌츠 선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필리츠 선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1791년 8월 27일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레오폴트 2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오빠가 되겠죠. 이 레오폴트 2세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가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문입니다. 이 선언은 프랑스 혁명파에 대한 위험으로 인식되어 혁명의 가격화와 프랑스 혁명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천호장 사건입니다. 이 뚫리리 궁전에 루이 16세의 침소에서 벽판 뒤에 몰래 숨겨둔 철제 옷장 하나가 발각되게 됩니다. 이 루이 16세는 사실상 메커니즘에 해당하는 이 자물쇠를 고치고 자물쇠를 만드는 것을 소일거리로 삼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메커니즘을 깨우치고 또 여러 많은 이 과학 도구들을 가지고 실험도 해보고 하는 국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그 중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철옷장 사건 때문인데요. 이 자물쇠를 만드는 게 무슨 큰 죄가 되겠어요. 이제 그 속에 있는 물건들이 문제였던 거죠. 이곳에는 비밀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이 1792년 11월에 이 사실을 지롱드파의 내무장관이었던 롤랑이 세상에 폭로하게 됩니다. 갑자기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이제 내무장관이 발언권을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철옷장이 발견되었다. 거기에는 반혁명 분자와 국왕이 나눈 교신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라는 것을 이 의회 연단에서 폭로하게 되죠. 그 결과 루이 16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좀 의견이 분분해요. 이 부분은 뭐 그냥 이렇게 뭐 얘기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상 나중에 이 역사학자들이 이 문서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 조작이었던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조작이든 아니든 그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프랑스 혁명은 상당히 과격화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발견된 편지 뭉치에는 루이 16세와 왕단파 간의 편지, 루이 16세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개인 비서와 나눈 편지, 그리고 루이 16세와 은행장과의 편지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옷장 속에서 발견된 문서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은 혁명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인 미라브가 국왕에게 매수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혁명군 장군인 상테르, 라파이에트, 앙뚜안 리발론, 그리고 딸레랑 등 혁명의 거물급 지도자들이 국왕과 나눈 편지들도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 혁명군 장군들은 대부분 귀족 출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왕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하고 혁명이 과격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측면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혁명 공화파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그야말로 혁명을 반대하는 사람이야 라고밖에 인식이 안 됐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제거되는 루이 16세와 함께 제거되는 이제 과정을 걷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대발렌에 대해서는 프랑스 역사가들이 가장 말하기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뭐 연구를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상 혁명군들이 민간인을 학살한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물론 반란군이다. 명분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교전이 있었고 뭐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여하튼 상당히 껄끄러워하고 이 방대 얘기만 나와도 알레르기가 나오는 사람들이 많죠. 이 프랑스 혁명기인 1793년부터 1795년에 걸쳐서 이 프랑스 서부의 방대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난 반혁명적 반란이다 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반혁명적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되는 것인지 죽여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지만 여하튼 개념적으로는 혁명에 대한 반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톨릭 세력이 우세한 이 지역 농민들의 불만을 왕당파가 이용한 경우다 라고 개념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요. 거의 이 부분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뭐 굳이 얘기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여파로 유럽의 반프랑스 동맹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던 자코뱅파에 의한 공포정치가 이 방대반란을 계기로 해서 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 이 반혁명 분자를 색출하고 이 외국 군대를 몰아내고 이런 식으로 사건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혁명은 과격하게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고 공포 정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사실 프랑스 혁명을 얘기하면서 이 혁명력 제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세속의 영역을 이제 가톨릭의 그레고리력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주 기독교적인 이 생활 방식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상 스며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화력을 만들어서 혁명력을 만들어서 혁명의 정신을 일반 백성들에게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혁명력이 만들어졌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민공회가 가톨릭 의례와 축제의 바탕을 둔 그레고리력을 폐지하고 이 개정한 달력이 바로 이 혁명력이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화력이라고도 합니다. 이 공화력이라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제가 선포된 1792년 9월 21일을 혁명력 원년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혁명력은 1793년 11월 24일부터 1805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되다가 1806년부터는 원래의 그레고리력으로 환원하게 됩니다. 물론 파리 꾸민 시기에 잠시 이 혁명력이 부활되기는 하지만 곧 그레고리력으로 다시 환원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죠. 혁명력은 1년을 12달로 그리고 매월 30일로 하고요. 365일 물론 그 뒤에 소수점이 붙긴 하지만 이 나머지 5일은 혁명 축제일로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4년마다 보충일을 두어 혁명일로 정하였죠. 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포도달, 안개달, 서리달, 서리가 많은 달, 눈달, 비달, 비가 많이 오는 달, 바람달, 싹달, 싹이 나는, 그리고 꽃이 피는 꽃달, 풀이 잡초가 무성해지는 풀달, 수확달, 열달, 열매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마치 조선시대 농가 원령가를 보는 것처럼 이 농업에 기반을 해서 그 달을 이제 묘사하게 되죠. 자, 보안위원회의 창설을 보도록 하죠. 이 공안위원회를 하지 않고 보안위원회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프랑스 혁명이 가역화되는 과정에서 설치된 경찰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안위원회, 공안위원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 국회 내에도 여러 위원회들이 있죠. 물론 행정부서에 따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보안위원회와 공안위원회가 설치돼서 사실상 이들이 모든 결정 상황을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미국식으로 얘기하자면 거의 상원 개념이고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법사위원회 정도로 모든 안이 그쪽으로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결국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랑스 혁명이 가역화되는 과정에서 설치된 경찰기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1792년 9월 국민공회 안에 공안위원회와 보안위원회를 함께 설치하게 되죠. 상임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안위원회는 주로 치안과 경찰을 담당하고 신분증 및 통행증 발행 등을 담당하고 있었죠. 이 조직은 제2의 공안위원회로 불렸던 이 대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경찰권을 행사했습니다. 1793년 9월 권력을 잡은 자국호뱅파는 공안위원회와 보안위원회라는 두 위원회를 수정해 넣음으로써 사실상 공포정치를 바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경찰권과 사실상 검찰 기소권, 이 공안위원회는 사실상 검찰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조직을 모두 거머쥐게 되는 것이죠. 특히 보안위원회는 혁명에 협력하지 않은 시민은 모두 국가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원칙 아래 혁명재판소를 변호인도 항소권도 없는 무자비한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혁명재판소에 이제 변호인, 나를 대신해서 변호인을 세운다든지, 이 사실상 혁명재판은 1심 재판이에요. 단심제죠. 뭐 항소권이 있다거나 뭐 그런 권리조차도 없는 사실상 무자비한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체포권 및 판결권과 같은 상급권은 로베스피에르 직속 공안위원회가 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소위 말하는 테르미도르의 반동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상 이 공안위원회도 사실상 공안위원회가 이 보안위원회의 영역을 자꾸 침범해 들어오니까 이 보안위원회 쪽에서 사실상 이 로베스피에르를 제거하는 수순으로 가게 됐던 것이 결국은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법권 해설을 둘러싸고 이 보안위원회와 공안위원회 사이에 암투와 반목이 심해져서 이 로베스피에르 독재체제의 몰락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요. 누가 경찰권을 갖느냐, 누가 검찰권을 갖느냐를 두고 이 계속되는 피비린내 나는 이 싸움이 이 시기부터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제3신분, 그들은 누구였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부르주아와 쌍킬로트는 원래 제3신분이라고 해서 하나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 분열하게 되죠. 왜 분열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답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자 제3신분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이 절대왕정과 구제도의 모순을 철폐하기 위해 싸웠죠. 면세의 특권을 누리는 제1신분이나 제2신분과 구별되는 공통점, 즉 신분의 불평등 앞에서 재산이 많고 적음은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혁명을 이끈 부르주아도 혁명의 결정적인 시기마다 쌍킬로트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격려했죠. 따라서 혁명의 초기에는 쌍킬로트가 이 부르주아의 확고한 지지 세력이었으며 그들의 지도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혁명이 진행할수록 이 제3신분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1790년 이후부터 정치 클럽들과 협회들은 산킬루트에게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산킬루트가 점차 혁명 사상을 스스로 이해하게 되었죠. 또한 그들이 혁명의 굵직한 사건들에 참여하면서 얻은 경험은 단순한 생존권에 대한 요구를 넘어서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인민주권이나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요. 경제적으로는 최고 가격제의 실시를 요구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의 보장을 주장하기도 했죠. 그래요. 이제 경험을 쌓아가면서 이제 자신의 요구사항, 즉 인민주권, 직접민주주의, 최고가격제 실시, 국가 통제경제의 실시, 그리고 생존권, 행복 추구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산킬루트의 행보는 혁명을 이끈 부르주아의 눈에는 위험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죠. 부르주아는 이 자유주의 개혁과 지방분권적인 연방공화제를 수립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산킬루트와 부르주아의 갈등이죠. 결국 이것은 지롱드파와 자코벤파 사이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이 부르주아가 지지한 정당은 사실상 지롱드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산킬루트가 지지한 파벌은 자코벤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롱드파는 지방분권적인 연방공화제, 자유주의를 선호했고요. 이 산킬루트와 이 자코벤파는 그와는 반대로 중앙집권적인 국가 통제경제를 중심으로 한 이 국가주의적인 면모를 보이게 되죠. 이 부르주아와 산킬루트의 대립은 루이 16세의 재판을 둘러싸고 더욱 치열해집니다. 부르주아는 헌법에 입각한 국왕의 면책특권을 요구했고요. 산킬루트는 왕의 처형을 주장한 것이죠. 공동의 적이던 특권계급이 사라지자 비로소 부르주아와 산킬루트는 서로를 제대로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동의 적이 사라지면 이 내부 분열이 있게 마련이죠. 이거는 거의 모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더군요. 앞서 얘기했던 이성의 여신 그리고 최고전제의 결합에 대한 산킬루트의 반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대왕정과 가톨릭교회 그리고 신본제도는 구제도를 유지시킨 3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3요소죠. 프랑스 혁명은 그 가운데 절대왕정과 신분제도를 파괴했습니다. 혁명 지도자들이 가톨릭 교회마저 파괴하기 위해 일어난 것이 바로 비기독교화 운동, 바로 이성의 여신교와 최고존재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혁명력은 이 비기독교화 운동의 과정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에 속하죠. 아까 살펴보았던 그 혁명력은 사실상 기독교적인 일상생활 방식을 버리고 세속적인 이 마음이 국민들에게 스며들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정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혁명 지도자들은 그레고리력을 폐지하고 혁명력을 제정함으로써 평민들의 삶을 세속화시키려 했던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평민들의 일상생활에 혁명 이념을 내면화시킬 수단을 혁명력에서 비기독교화 운동에서 찾은 것입니다.
이러한 비기독교화 운동은 일정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되죠. 이 공포정치가 최고조에 이른 1794년에는 산킬루트가 중심이 되어 아래로부터의 비기독교화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평민들이 산킬루트들이 자발적으로 비기독교화 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죠. 그들은 자발적으로 이성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한 축제도 개최하게 됩니다. 종교 제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793년 11월 10일에는 이성 숭배 의식이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열렸고요. 이는 곧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래요. 이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은 사실상 이 혁명 기간 동안에 이 이성교의 이 본당이 되는 거고요. 본산이 되는 곳이고, 나중에 나폴레옹이 황제직위식을 하는 것도 이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파리의 국왕들은 랭스, 이 알자스 로렌 근처에 있는 프랑스 대성당에서 즉위식을 열게 되죠. 즉위식을 거행하는데 나폴레옹은 황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왕이나 받는 그 렌스 대성당을 버리고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이제 황제로 즉위식을 하게 되죠. 약간 좀 옆으로 샜네요. 그래요. 이는 곧 전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당과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이러한 이성 숭배를 위한 예식의 공간으로 활용되었죠. 이 이성 숭배자들은 성당에서 이성을 찬양하는 강론을 듣고 혁명 정부의 법률 사항을 듣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산켈로트는 이성의 축제에서 내세의 문제보다는 이성의 승리를 찬양하고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토론했던 것이죠. 축제의 형태를 띤 산킬로트의 자발적인 비기독교화 운동은 공안위원회의 위기감을 증폭시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혁명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이제 남은 것은 국민적 통합을 기반으로 한 공화국을 확립하는 것이었죠. 산킬로트의 이성의 축제를 대체할 종교적 대상과 축제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는 1794년 5월 7일에 최고 존재의 숭배를 주장하기 시작했죠. 그는 구제도의 관행에 젖은 인간을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인간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종교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공화주의의 미덕을 구현한 새로운 신, 바로 최고 존재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 로베스피에르는 이 최고 존재의 축제를 통한 국민적 통합과 공화국 확립을 기대한 것이죠. 따라서 최고 존재의 축제는 국가 종교로서 자발적인 성격을 띠는 산킬로트의 이성의 여신 축제와는 이질적이었습니다. 이 최고 존재 축제는 신부로 가장한 인물들의 가장행렬, 광신주의의 집행자인 가톨릭교회 신부들을 고발하는 모의재판, 광신주의의 잡동사니의 화형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최고존재 축제는 전통적인 축제의 형식을 도입하여 이 산킬로트의 참여를 유도했죠. 하지만 이러한 혁명 종교들은 민중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최고존재교는. 물론 이 이성의 여신교는
이 자발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동안 유지가 됩니다. 뭐 지금은 거의 없지만 그렇게 되죠. 오늘은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의 핵심을 문장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번 강의를 통해 이 프랑스 혁명의 양면성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 보았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의 빛과 그림자는 각각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불행히도 7주차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제 제출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적어봤고요. 공지사항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뭐 계속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만 해놓고 연기만 피우고 뭐 그냥 학교에서 어떤 공문이 오는지 좀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계속 뭐 특별한 공문이 오진 않아요. 단지 이제 제 소관 하에서 뭐 하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중간고사를 보는 것보다는 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대면으로 이제 수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기말고사도 기말고사 대체 과제로 바꿔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미주알 고주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해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대면 수업이 가능한 다음 학기도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때나 뭐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사연이 있는데 뭐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자,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푸는 맛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한 100개의 주제가 있어요. 뭐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2019년에 만든 책이에요. 대학 교재로 사용하려고. 그런데 딱 한 학기 사용하고 저번 학기부터 2020년부터는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이것도 역시 뭐 그거를 띄워가지고 수업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뭐 제가 쓴 거지만 여하튼 저작권법은 출판사가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멋대로 할 수는 없어서 일단 수업을 여러분들께 못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좀 아쉬워요. 대면 수업이라면 이 역사를 푸는 맛에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그 시대의 상황을 여러분들 스스로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본 책이었는데 전혀 활용을 못해서 참 그래요.
근데 뭐 여하튼 그건 그렇고요. 이 역사를 푸는 맛에 수록된 주제 가운데 제가 세 가지 주제를 랜덤으로 선정해서 이 클래스에 등록된 여러분들의 휴대폰 번호로 문자 발송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 각자 알아서 뭐 이렇게 되면 거의 중복되더라고요. 같은 주제만 또 그리고 뻔한 시대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안배를 해서 여러분들께 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확인 그리고 이 클래스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잘못된 경우 반드시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용하는 전화번호를요. 이제 주제 통보 문자는 4월 12일부터 13일 중으로 모두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 나만의 역사 레시피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뒷장에서 보여드리면서 그 양식에 맞춰서 과제를 작성한 후에 이 클래스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간고사 대체 과제이기 때문에 이 총점에서 30%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기한은요, 4월 19일 월요일부터 5월 10일 월요일 11시까지로 정해놓도록 하죠. 이 과제 분량은요, A4 용지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100개의 주제는 대충 이런 거고요. 이 중에서 3개를 여러 안배 조항들을 안배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안배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구성은 뭐 이렇게 되죠. 먼저 제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목의 핵심 내용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해시태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해시태그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 4번 항목에 있는 문제를 푸는데 반드시 알아야지 되는 개념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한 정답을 써야지만 사실상 역사 왜곡을 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이 역사와 역사 소설은 다른 것이죠. 사실에 근거해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쓰면 사실상 거기엔 약간의 상상력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사료에 기반하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쓰는 거는 우리가 보통 역사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역사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웬만큼 조사해서 쓰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뭐 노력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엄밀한 범죄적으로 구분할 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해시태그에 대한 간단한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어떤 백과사전을 보셔도 되고 이 개념을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쓰시면 돼요. 이 해시태그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이것은 역사 레시피예요.
이거를 여러분들께 드릴까도 생각을 했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냥 오늘의 역사, 셰프의 조언, 개념 손질하기, 개념 프로 요리하기, 그렇게 단락을 지으셔서 쓰시면 되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장평을 얼마 주고 자간을 얼마 주고 글자 크기와 글자 꼴은 무엇이냐고 묻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자신이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뭐 그게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서체와 글꼴과 장평과 글자 크기와 자간을 활용해서 글을 써주시되 요 5가지는 반드시 소제목으로 들어가게끔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역사는 이번 장에서 그 5개 제가 드리는 3개의 테마 각각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앞서 보았던 이게 바로 오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셰프의 조언은 문제를 풀기 전에 바로 이 2번의 제시문을 읽어보세요. 읽고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념을 손질해야 되겠죠. 손질하지 않고 통으로 넣고 요리를 한다는 것은 이 개념적으로 맞지도 않고 사실상 역사를 요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음식을 만들듯이 역사를 공부하는 건 어떨까? 뭐 나름대로 그런 컨셉을 가지고 만든 책이었어요. 그런데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죠. 하지만 뭐 그게 대중적인 걸로 쓴 건 아니었으니까 여하튼 뭐 그렇고요. 이 개념 손질하기 3번은요. 이 앞서 얘기한 바대로 해시태그로 제시된 개념 용어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3, 4줄, 5줄 각각에 대해서요. 해시태그 이 전체를 뭐 3, 4줄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식민지사관에 대해서 한 3, 4줄, 그리스 반도에 대해서 3, 4줄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을 손질을 하고요. 이제 개념을 이제 풀어서 요리를 해야지 맛을 느낄 수 있겠죠. 요리가 되겠죠. 이 정리된 개념을 활용해 핵심 내용과 연관지어 이야기로 풀어보는 것입니다. 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죠. 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 개념어를 해시태그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무궁무진한 변이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엔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역사의 맛을 음미하시는 시간을 난을 만들었어요. 이 문제를 풀면서 정리된 핵심 내용만 간추려보는 그리고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더 알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런 종류의 논의들이 없어서 아쉬웠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거의 핵심은 아니고요. 사실상 이 문제를 풀면서 정리된 핵심 내용만 간추려 보고 뭐 느낀 점이나 뭐 그런 것들은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예, 순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죠. 제가 화살표를 뒤늦게 펼쳐 보여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